안녕하세요. 오늘 수요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아시다시피 이제 블록체인인데요. 아마 요즘 언론에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는 워딩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이 아닌가 싶어요.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잠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트너 조사에 따르면 208개 글로벌 기업 중에서 51% 이상이 자기 기업 비즈니스에 블록체인이 영향을 줄 것이다, 크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2030년경에는 지금 3조 1천억 달러 정도의 경제 효과가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계 경제 포럼 WF에서는 2025년 전 세계 GDP의 한 10% 정도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블록체인의 중요성은 지금 상당히 인식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다. 오직하면 이제 제2차 인터넷 혁명이다 이렇게 제기할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가 이제 앞으로 펼쳐질 그 방향에 대해서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실은 블록체인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부작용 같은 것들, 예를 들어서 뭐 돈 세탁이라든가, 뭐 사이버 테러 문제라든가, 각종 데이터 유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물결이라든가 이런 블록체인 움직임들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차하면 실기한다. 이런 문제가 지금 굉장히 딜레마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서 예상되는 어떤 각종 부작용들을 염려한 나머지 각종 규제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뭐 암호화폐니 뭐니 해서 지금 뭐 ICO도 지금 안 되고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세계 흐름이.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위너 테이크스 올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1등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굉장히 저희가 당면한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기술 발전을 각종 법제도가 못 따라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법제도 규제 이쪽에서 대응이 기술 발전을 못 따라가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그 스마트한 전략을 가지고 이 갭을 메워나가느냐, 이 문제가 아마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시적인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를 많이 만들어낸다든가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단계적으로 가져가는 방법, 뭐 리투아니아인가요? 그런 데서 했던 것처럼 아무튼 단계적으로 먼저 시장에서 정부의 자율 규제 방안을 제시한다든가, 또는 뭐 샌드박스 개념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가는 방안, 어떤 그런 어떤 스마트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는가. 아차 주저하다 보면 세계 경쟁에서 우리가 한 걸음 뒤처지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좀 지혜를 모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제2차 인터넷 혁명이라고 말하는 블록체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좀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미 공지해드린 것처럼 오늘 발제는 SK텔레콤의 오세현 전무님께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토론으로는 더비체인의 장윤옥 대표님과 또 메디블록의 이은솔 대표님, 또 수강대학교의 박현재 교수님 나오셨는데요. 발제자님, 토론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블록체인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어떻게 생태계를 만들어갈 것인지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오세현입니다. 오늘 아마 한 10시 50분까지 한 40분 동안 블록체인 활성화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 이어서 이제 아마 패널 토론이 있기 때문에 활발한 질문, 좋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사실은
되게 방대한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하고 블록체인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활성화까지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은 조금 빠듯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블록체인을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왜 갑자기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냐 그러면 1차, 2차, 3차 산업은 뭐였는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지금도 왜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는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블록체인이 바꿀 세상, 그 다음에 블록체인에 대한 간단한 기본 개념, 그 다음에 활용,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 가지는 가치 이런 순서로 발표를 드릴 텐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이 뭐를 바꿔줬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기업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어떤 서비스를 받거나 물건을 사거나 이 모든 것을 어떤 거래, 트랜잭션의 하나의 종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트랜잭션 거래가 1, 2, 3차 산업에서 어떻게 바뀌어 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1차 산업을 염두에 두고 제가 이제 거래를 표현을 해봤는데 당사자 간의 거래죠. 그러니까 저와 옆집에 그러니까 여기 갑득이 만수라고 써놨는데 갑득이하고 만수가 고구마 캐고 감자 캐갖고 서로 물물 교환할 적에는 대면 거래였고 덕분에 품질이나 평판에 대해서는 중간자가 필요 없이 이미 알고 있죠. 계속 키우는 것도 봤고 뭐 비료주는 것도 봤을 거고 이게 아마 1차 산업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2차 산업으로 가면서 증기, 전기 이런 게 나오죠. 그러면 증기, 전기가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지금의 이 모든 활동들이 익숙하게 태어나졌지만 사실은 그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렇지만 그들이 처음에 접했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맞닥뜨린 이 상황에서 나는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되는 사람인데 이해하고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상대방도 있어야지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2차 산업이라고 명명 지어줄 수 있는 원거래 거래에서는 대면이었죠. 중간자.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옆 사람이랑 그냥 주고받던 거를 제가 증기 전기로 인해서 트랜스포테이션 그러니까는 이 교통의 발전이 있으면서 대륙 간의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마을 간 이동, 서울에서 부산 이런 데도 이동을 시키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줄 적에는 대면이지만 사실은 실제로 엔드 유저한테까지 그러니까 나의 고객한테까지 전달될 때까지는 제가 그 사람을 대면하고 거래하지는 않는 이런 이제 거래 형태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표현하기를 대면이지만 품질이나 평판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프라인 상에서 중개자, 중간에 무역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 90년대 온라인 거래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딱 떠오르는 단어는 24시간 365일 거리와 시간의 제약 없이 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근데 이게 만약에 트랜잭션, 거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일단은 그동안 대면했던 게 완전히 비대면으로 바뀌고요. 그러니까 품질과 평판이 여전히 보장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처음에 온라인에서 커머스를 한다고 할 적에 저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사는 게 썩이 뭐 이렇게 신나게 막 사는 건 아니었고 물건이 왔는데 뭐 품질이 옷감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품질이 내가 생각했던 그림과 다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줬는데 물건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온라인 중개자 에스크로 서비스라든지 딜리버리라든지 아니면 보안이라든지 내 정보를 유출시키지 않기 위한 굉장히 많은 장치들이 온라인상에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대면이 아닌 걸로 바뀌었고 품질과 평판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오프라인 중개자 이외에 더하기 수많은 온라인 중개자, 온라인 솔루션들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원래는 간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그 뒷단에서 마구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복잡해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더불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업의 형태나 이런 것도 없던 직업도 생기고 없던 회사들도 생기고 이런 게 됐다 그러면은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뢰의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설명은 신뢰만 가지고도 설명하려면 1시간 내내 하겠지만 신뢰의 기술이라고 하니 비대면인데 만약에 품질도 보장이 되고 평판이 보장이 된다면 신뢰 기반의 디지털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전제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트랜잭션, 거래의 대상, 거래의 주체, 거래의 방법에 또 한 번의 어떤 변화, 심하게는 혁신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4차 산업의 어떤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하고 나니까 제가 할 사업들도 보이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저한테는 해결이 되는 것 같고 또 다른 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적에도 훨씬 더 수월하게. 그래서 블록체인이 가져올 변화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트랜잭션, 우리가 하는 모든 거래, 제가 이 커피를 갖다가 마실 때 돈을 주고 커피를 받고 아니면은 제가 회사에 저희 경험과 지식과 뭐 어떤 저희 노력을 갖다가 제공하라고 월급을 받고 이걸 모든 걸 트랜잭션이라고 할 때 이런 트랜잭션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방법이 바뀌고 주체가 바뀌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블록체인이 제공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블록체인이 바뀔 세상에서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그렸는데 사실은 이 디지털 월드가 요만큼 하거든요.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리얼 월드가 있고요. 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디지털 월드를 가만히 보면은 한 3%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 2016년도 우리나라 총 생산 그 매출을 갖다가 쭉 뽑아봤더니 물론 중간자들이 있죠. 제가 저한테도 매출 잡히고 중간자한테도 잡히고 마지막 파이널에 잡히고 그래서 중복되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5,300조였어요. 근데 온라인 매출은 163조, 모바일 매출은 60조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온라인이 3%, 그 다음에 모바일은 1점 몇 %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온라인 세상으로 가 있는 것 같지만 3%도 안 되는 그런 온라인 세상이 그동안에 20년 정도 우리한테 끼친 영향은 어마무지하다는 거죠.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만약에 신뢰 사회로 가서 품질과 평판이 보장이 되는 신뢰 사회로 간다 그러면은 지금 그동안에 온라인에 해줬던 3%밖에 안 되는 게 만약에 6%, 7% 간다 그러면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꿔놓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은 일부밖에 안 되는 디지털 월드가 이 사람, 건물, 상품, 유무형 모든 자산 거래가 가능해지는데 여태까지는 리얼 월드에 있는 제한된 자산만 거래가 가능했어요. 근데 신뢰를 보장하는 중개자 중앙화 시스템의 고비용 거래 구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안, 개인정보보호, 위변조, 신원 도용, 사기 방지, 자산 소유권 이 많은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게 다 솔루션 시스템으로 이제 제공이 됐어야 된다면 블록체인에서는 만약에 지금 여기 그림에 제가 한 3%를 너무 크게 그렸는데 이 3%가 이 나머지 시장으로 다 이게 확산돼서 간다 그러면 그게 블록체인이 우리한테 주는 기회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로 신뢰를 구축함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정보 보호 뭐 등등의 모든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이 변형되는 과정으로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비용이 크게 낮춰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블록체인 하면서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원산지 증명, 품질 증명, 전문가 평가, 소유 증명, 고가의 자산 이력 관리. 고가의 자산이 이제 예를 들기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1,000억짜리 빌딩을 살려고 그러면 1,000억이 있는 사람이거나 1,000억을 빌릴 사람이거나 빌릴 수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1,000억을 펀드 형식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굉장히 극소수만이 거기에 살 수 있는데 만약에 1,000억을 1,000분의 1의 토큰으로 나눠서 아니면 10,000분의 1로 토큰으로 나눠서 1,000만 원만 있으면 나도 일부 지분에 소유권과 사용권을 가질 수 있다면 좀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그러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 폰도 분양받는 거와 비슷한 개념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블록체인이란 기술을 써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지금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래의 참가자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거래 대상이 일단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이 많은 부분이 블록체인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또 하나는 거래 참여자가
식별된 거래 참여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고 자산 소유권자가 직접 지금 부동산 같은 거 중개자들이 하잖아요. 근데 중개자 필요 없이 된다면 제가 직접 가고서는 하면 되잖아요. 직접 그다음에 개인 참여 우리 P2P 플랫폼 얘기하기 때문에 개인 참여가 훨씬 더 늘어날 거고 그래서 여기에 인벌브되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풀이 확 늘어날 것이다. 두 번째는 거래 방식이 자산 소유권 지분화 좀 전에 말씀드린 1,000억짜리를 10,000분의 1로 쪼개는 자산을 지분화하면서 다 쪼개면서 그거를 쉽게 액세스하고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다. 네, 임대형 자산. 지금 우리 우이역 같은 게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고 있냐면 우리 우이역은 다 아실 거고요. 공유 오피스 같은 거. 근데 그 우이역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SK텔레콤이 한 층을 쓰는데 직원들은 다 영업사 아니라 나가고 있고 그러면은 이 임대하는 그 오피스에 대해서 유틸라이제이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몇몇 군데랑 같이 쓰게 하면 훨씬 더 얘가 유틸라이제이션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자의 이제 공유 오피스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회의실이나 기타 등등을 누군가가 삽니다. 사서 그거조차도 시간 단위로 슬롯으로 다시 재판매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그리고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 유틸라이제이션이라는 것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컨설팅을 해도 사람의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든 자산이든 솔루션이든 기계든 유틸라이제이션을 좀 높여보자. 내가 쓸 수 있을 때 마음껏 써보자. 이런 관점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다고 보면은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슈퍼컴퓨터 사서 10%밖에 못 쓰느니 다른 데 클라우드 거 쓰면서 쓰고 싶을 때 마음껏 쓰자.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제 그 모델들이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이 블록체인의 토큰이 쓰여져 갖고서는 공유경제 거래 확산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상이 늘어날 거고 거래 참여자들이 늘어날 거고 거래 방식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블록체인으로 인해서. 근데 이거의 가장 기본에는 가치와 행위의 오리지널리티를 부여한다. 블록체인이. 이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태까지는 제가 문서를 만들어서 이걸 이메일로 주면은 이게 원본인지 복사본인지 구분이 안 됐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누가 원본을 만든 사람이고 이게 원본이고 이게 복사본인지가 구별이 만약에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회사 내의 프로세스나 우리가 전자서명을 한다든지 계약을 한다든지 많은 것들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원희룡 지사님 제주 흑돼지 그 원산지 추적 이런 거 이제 블록체인으로 하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포도 와인의 원산지, 보석의 원산지 추적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가장 근본의 핵심의 기저에는 오리지널리티를 보장해 준다라는 블록체인의 기술 때문에 그런 많은 유스 케이스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지널리티는 진본성을 부여하고 진본 확인을 위한 기록과 관리를 하고 또 하나 제가 보기에는 저는 확장성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뭔가 은행의 차세대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회사에서도 뭔가 시스템이 새로 들어오면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매번 이게 뭐 덕지덕지 시스템이 됩니다. 이렇게 한 번에 쫙 설계를 잘해가지고 뭔가 계획된 도시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해서 나중에는 이게 관리도 잘 안 되고 이러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블록체인이 노드를 참여시킴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여자의 기여도만큼 이익을 정당하게 배분한다는 가치 디자인 우리 스티밋이나 뭐 그런 예를 많이 들죠. 지금은 우리가 좋아요 안만 누르고 안만 많은 비헤이비어 행동을 갖다가 온라인상에 해도 결국은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거기에 광고 뭐 이런 수익을 가지고 제가 가져오는 거 없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이 그런 길을 터줄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오리지널리티, 진본성 부여, 기반 기록 관리, 확장성, 가치 디자인 이 네 가지 키워드가 사업을 하든 향후의 변화를 추구하든 근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가 이제 블록체인에 가지는 기대 같은 거였고요. 그럼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정의 잠깐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분산되고 그 다음에 인크립티드된 어떤 그 합의 알고리즘을 가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공유 원장과 암호화 기술, 합의, 스마트 컨트랙 이런 네 가지 키워드들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반 기술 같은 거고요. 그래서 크게는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나누는데
퍼블릭 블록체인은 퍼블릭 블록체인 우리가 P2P 플랫폼으로 알고 있는 그냥 전 국민이 다 메쉬로 연결돼 있는 이런 형태라 그러면 프라이빗은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만 합의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우리가 만든 어떤 서비스를 쓰게 하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저 뒤에 앉으신 분들까지 다 P2P로 연결된 건 퍼블릭. 그게 아니라 뭐 5명, 10명 아니면 5회사, 10회사 아니면 5나라, 10나라만 서로 뭔가를 공유하고 컨센서스를 이루고 나머지는 그냥 사용하는 프라이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비트코인은 퍼블릭으로 나왔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블록체인의 특징은 뭐 이해 당사자의 공유된 데이터 위변적 불가 뭐 여러 가지 특징으로 인해서 일단 신뢰의 기술이다. 그 다음에 중간자 역할 축소라고 적어놨는데 저는 중간자 역할이 변화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던 중간자도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에 예를 들면은 회계사 분들이 그때그때 회계에 대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시는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가장 처음에 숫자가 제대로 들어간다만 보면 그 중간에 프로세스에 가는 거는 스마트 컨트랙에 의해서 쭉 가기 때문에 중간에 하실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본인의 역할들이 다 바뀌는 그런 현상이 있겠지만 중간자가 완전히 없어진다? 그거는 퍼블릭에서만 있을 법한 얘기일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확장성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레이턴시 개션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블록체인이 어떤 산업에 쓰일 것인가?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이게 개인이 계좌를 갖는다거나 이체를 한다거나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죠. 똑같이 어떤 산업이나 기술이 나와도 이미 세츄레이트 된 데는 잘 진입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신용카드 굉장히 많이 써서 이제 겨우 간편결제 쓰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데는 예전역에 신용카드를 안 쓰기 때문에 이게 지폐를 쓰다가 그래서 지금 알리페이 같은 게 확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국경절에도 130조 위안인가를 갖다가 알리페이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참 어마무지하게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블록체인이 사실은 중간자를 없앤다라는 단어 때문에 금융권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거라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금융권뿐만 아니라 모든 그 인더스트리에 다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 금융, 제조, 유통, 물류, 공공, 컨텐츠, 광고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사실 공공, 정부 이쪽에 더 큰 영향을 갖다 줄 수 있을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부의 신속한 의사결정, 예산 집행의 투명성, 신뢰성, 복지수당, 기초수급의 운영 효율화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는 IT로 하려면 굉장히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설계도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구현 자체도 참 힘들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블록체인으로 하면은 조금 좀 수월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예를 들면 여행을 가려면 일단 어디 가는지 정하고 티켓 구하고 호텔 정해야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블록체인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건 간에 가장 근저에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제가 보기에는 문서의 진본성하고 그 다음에 셀프 서버린 아이덴티티 페이먼트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그리고 희한한 게 글로벌에서는 애초부터 작년부터 나온 게 KYC, Know Your Customer, 그러니까는 너의 고객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가장 큰 화두였고 두 번째가 AML, 그러니까는 안티머니 런더링 쪽으로 해갖고 이게 블랙머니에 활용되지 않는 거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봤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쪽으로는 크게 회자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프로젝트 뭔가를 사업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가 나인지를 알아야지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2차 산업에서는 언급을 안 드렸지만 3차 산업에서는 온라인으로 가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온라인으로 가면서 처음에는 서칭 같은 걸 했지만 그 다음에는 다 저더러 메일 아이디 패스워드 만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면서 막 만들려고 그러니까 마구 만들어서 뭐 구글도 아이디가 있고 다음도 있고 뭐 별게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관리도 잘 못하는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국민 모바일 신분증이라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의 컨셉은요.
모바일 서명이 가능하고 전자 계약하고 그다음 온오프라인 출입. 요새 뭐 무인 점포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모바일 패스, 그다음에 KYC 인증, 그다음에 셀프 서버리. 셀프 서버리는 자기 주권이란 뜻이고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페이스북이 활용하는 거를 3일만 오픈할지 6개월을 오픈할지 아니면 나는 서비스는 다 이용하지만 내 데이터를 걔네가 쓰는 거는 내가 동의하지 않을지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종종 메일로 오죠. 메일이나 뭐로 오죠. 뭐 동의하십니까? 오늘도 여기다 개인정보 어쩌고저쩌고 제가 동의하는 거 사인을 했지만 사실은 얘가 몇 년 동안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잘 가지고 있을지 언제 어디에 활용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그거를 매번 까칠하게 이건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나는 요건 체크 안 할 거고 이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체크해야지 그 뒤로 넘어가잖아요. 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블록체인에서의 그 셀프 서버린 아이디라는 건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래서 이 페이퍼리스 지금은 우리가 금융권에 가든 은행에 가든 계좌를 만들든 통신사에서 뭐 전화번호를 하나 만들든 가갖고 막 주민등록증 내주고 그 다음에 뭔가를 갖다가 설명을 듣고 내가 나라는 거를 갖다가 보장을 한 다음에 대포폰 아니어야지 되니까 그렇죠. 대포폰 아니어야 되니까 막 신나게 보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만한 서류에다가 막 써갖고 사인을 하는데 사실은 한 달만 지나면 내가 무슨 요금제 가입했는지도 잘 모르고 그때 계약한 서류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근데 그런 종류의 짜잘한 계약들을 굉장히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걸 잘 보관하거나 이런 국민성이나 습관조차도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퍼리스로 계약하는 거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라는 걸 증명해야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기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나라는 게 만약에 대면상이 아니라 비대면에서도 된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뭔가를 다 조사하고 실제로 돈 주고 사는 건 오프라인상에서 하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상에서도 다 사고 주고 팔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까지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거랑 또 다른 세상이 열릴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자격 기반 출입 이때는 아니지만 수능 끝나고 나면은 몇 세 이상 뭐 주점 출입을 갖다가 검사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잘못 학생들 받았다가 벌금 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사실은 거기에서의 키워드는 이 사람이 성인이냐 아니냐만 체크하면 돼요. 예스냐 노냐만 알면 되는데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 뭐 우리 집 주소 몇 년생까지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쓸데없는 정보가 너무 많이 가는 거죠. 이런 것조차도 만약에 전국민 모바일 신분증이라는 거 가지고 예스 노만 체크할 수 있게 바꿔준다면 그러면 조금 낫겠다. 그 다음에 굉장히 루틴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편의점 같은 데 가면은 담배나 술을 살 적에 거기 그런 막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이 사람이 성인인지 확인하시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가 들리지만 사실은 편의점에 누구도 확인하고 담배를 팔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룰이나 이게 필요해서 제가 뭐 이 자리에서 하여튼 필요해서 만들어진 어떤 룰 같은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굉장히 많은 인재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지키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합 로그인 저희 회사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저희 회사 서비스들이 한 100개도 넘게 있는데 지금 이게 들어가려면 아이디 패스워드 치고 들어가든지 뭐 이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죠. 많이 바뀌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갖다 아이디 패스워드 기억하지 않고 내 모바일 신분증 이게 이제 핸드폰이라고 치면 핸드폰을 가지고 갖다 대면 들어간다든지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 바탕에는 블록체인 기술일 거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임팩트라고 그래서 지금 유엔 같은 데서는 난민 등록 그러니까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난민한테 대해서 무슨 이렇게 먹거리라든지 기타 등등의 구호품이 가는데 절반도 엔드 유저한테 가지 않는답니다. 중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어디서 어떻게 없어졌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트레이싱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 간편 본인 확인을 잠깐 말씀드리면 콜센터 같은 데 전화하면 본인 확인하잖아요. 한 두세 가지 얘기해야 될 거예요. 뭐 주소를 얘기하든지 계좌를 얘기하든지 주민번호를 얘기하든지. 근데 제가 전철 타고 가고 있는데 막 물으면 사실은
개인정보 노출하는 걸 종용하는 프로세스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직원들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채팅으로 11번가 반품도 하고 별거 다 하거든요. 근데 반품하다가 본인 확인할 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 끊겨요. 반품하는 프로세스 다 중지해야지 돼요. 그렇죠? 전화 못 받잖아요. 몰래 막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핸드폰으로 이거를 갖다 확인을 해준다. 훨씬 편안하죠. 그리고 전화 이제 콜센터 전화했는데 본인 확인 묻지 않고 전화해서 띠리리 뭐 1번, 3번, 5번 누르세요. 이거 대신에 당신 본인 확인하겠습니다. 전화번호로 기본으로 합니다. 뭐 지문 한번 눌러주세요. 끝. 이렇게 되면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셀프 서버린 아이덴티티로 할 수 있는 헬스, 홈, 소셜, 여가, 비즈 전문직, 금융, 여행에서 이게 일 단위, 월 단위, 주 단위, 연 단위로 비정기적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솔루션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가 있어야지 뭔가를 활용을 할 거고 그 아이디는 지금 우리가 익숙한 온라인상에서 이메일 패스워드는 아닐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격에는 본원적 출생으로 해서 우리 엄마 아버지 딸이라는 본원적 자격이 있고 제가 돈 주고 산 소유 자격 그 다음에 제가 뭐 어느 대학을 졸업했다는 등 시험을 봐서 뭐 합격을 했다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말한 전국민 모바일 신분증에 사원증, 군번, 학번, 국민연금 번호 등등이 주르륵 들어가 있으면 저희들이 민원 서류 띈다던가 어디에 가서 뭘 증명한다던가 제 졸업증명서를 갖다가 매번 달라고 한다던가 필요 없어질 거고 아까 말씀드린 블록체인에서 그 진본성,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서류를 내가 항상 가지고 있고 이거는 정부나 어디에서 다 공인된 자료라고 그러면은 지금의 우리의 생활 패턴, 거래 패턴은 굉장히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활용이 이제 시나리오를 하나 들어보면은 이게 부동산 거래와 이사 서비스 시나리오예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은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중개사분이 오고 중개사분이 그 매도인이 자기 소유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 등본 같은 것도 가져오고 인감도 가져오고 뭐 이런 거 많이 가져오잖아요. 근데 지금에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데 매도인 신분 증명을 위한 신분증 등본, 인감증명서, 등기부 등본, 그 다음에 취등록세 내야 되고 등기 전 등록해야 돼. 계약서 신분증 추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업체 소싱 계약 결제 이사업체 소싱하고 나면은 뭐 가구들을 사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이 많이 이게 다 따로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런 이벤트를 노드로 다 묶어가지고 제가 아까 이렇게 5 이벤트 묶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파는 사람이고 사는 사람이고 뭐 가구 파는 사람이고 전자제품 파는 사람이고 아파트 관리인이고 이런 여기를 이렇게 묶으면 여기에 하나의 부동산 계약이라는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확도 높은 고객을 한꺼번에 다 확보할 수 있는 거고 그 확도 높은 고객에게 나만의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뭔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증명서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신뢰의 비용 감소와 중간자 역할 축소, 소유권 증명이나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다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예를 그렇게 들었죠. 지자체, 부동산 중개, 국토부, 아파트 관리, 이사업체, 뭐 11번가 이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여기서 누군가가 부동산 중개를 통해서 집을 사면 국토부에 등록하고 지자체에 등록하고 이사업체에 연락이 가서 이사업체에서 뭔가 내가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연락도 받고 그 다음에 뭐 11번가 됐건 어디가 됐건 내가 필요한 물건을 한꺼번에 쭉 살 수 있는 게 된다면 네. 이런 서비스들을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건데 리빙 케어 서비스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요. 근데 이런 이벤트들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이사도 있지만 웨딩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블록체인으로 한다든가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블록체인 서비스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활용해서 보면은 대국민 신뢰성 제고, 행정 서비스 고도화 효율화, 양방향 소통, 신기술 확산 촉진 뭐 이런 건데 여기는 아마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기 그 설명을 한 장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제주도 잠깐 다녀왔는데 다들 조심하긴 마찬가지예요. 뭐 그 제주도에서도 뭐 지역 화폐 얘기하고 하지만 사실은 ICO나 이런 건 정부와 이렇게 공조할 수밖에 없고 나 먼저 막 한다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냐 그랬더니 교통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외였습니다. 제가 제주도 다닐 때 별로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40만을 기준으로 도로를 갖다 다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69만이고 1년에 관광객이 1,500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불편을 해서 대중교통을 만들려고 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디서부터 관광객들이 어디서부터 어디를 가려고 하는지를 캐치를 해야 뭔가 거기에 맞게 만들 거잖아요. 그걸 블록체인으로 한번 준비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지자체들이나 정부도 다 다른 과정의 방안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작년에 제가 서울시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뭔가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 싶다 했을 적에 제안 드렸던 건 작게 일단은 저는 그랬어요. 이게 뭔가 임팩트 있는 큰 거를 하자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작게 하지만 뭔가 의미는 전달할 수 있는 걸로 작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청년수당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만약에 청년수당 가지고 뭐 주점에 가서 이용했다 이러면은 시장님도 데미지가 클 거고 우리나라 전체 복지수당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트레이싱해서 정말 그 청년들이 적절하게 남들이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쓸 수 있게 해주자 뭐 이런 아이디어를 냈었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복지수당이지만 청년수당이지만 모든 복지수당, 기초연금 그러니까 정부가 주는 모든 수당에는 다 적용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그 평가기관, 국가 평가기관들이 되게 많잖아요. 국가에서 무슨 과제를 선정한다든가 뭐 선정한다든가 아니면은 당시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제일모직 삼성물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 누가 이거를 찬성했냐 아니냐 이런 게 막 화두가 됐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남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국가 주요 기록물 관리 투명성 향상, 책임성 강화라는 거는 그런 어떤 평가나 누가 언제 어디에 보팅을 어떻게 했다라는 걸 남기는 그 과정을 사람이 나쁘려고 나쁜 게 아니라 궁지에 몰리면 막 머리를 써서 나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안 되게 만들어 놓으면 좀 더 선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 그래서 국민연금, 투자 내역 투명성 제고, 방위산업, 납품체제 블록체인 기반 구축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프로젝트지만 굉장히 전 국민 세금을 세이브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어딘가에서 읽은 자료에 의하면 한 2, 3년 전 자료인데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그 금액 중에서 이거 원래는 이런 거예요. 제가 무슨 약을 1년에 맥시멈 받아봤자 365일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365일치 이상, 한 달, 두 달 이상을 받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것들을 갖다가 만약에 블록체인으로 다 커팅을 한다 그러면 그 돈이 4천억이랍니다. 1년에. 그러면 4천억 블록체인으로 구축하는데 4천억 안 들 거거든요. 한번 크게 설계해서 구축하고 매년 4천억씩 세이브한다 그러면 해볼 만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게 어려운 게 여기에 관련된 많은 정부의 뭐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아 이거 의미 있네 한번 해보자까지 가는데 몇 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쬐끔한 거 이해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근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뭐 연말 되면 공무원들이 받은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뭐 원래 꼭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지출한다라는 속설이 국민들 사이에선 돕니다. 근데 사실은 모르죠. 그래서 만약에 아니라면 공무원들 억울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거 투명하게 해갖고 그 돈만큼 커팅하는 게 맞아요. 이런 것들을 이 블록체인 기술이 도와줄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행정 구현을 대국민 통합 인증 체계, 국가 수요자 및 맞춤 일자리 정보 플랫폼, R&D 규정 시스템 서식 간소화. 제가 아까 전에 그 비대면으로 계약 체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비대면으로 계약 체결이까지 가능하다 그러면은 여기 서식 간소화, 연금 통합 관리 이런 건 당연히 되는 거고 블록체인 입국 심사 간소화 이거는 두바이도 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국민 모바일 신분증으로 다 가능합니다. 양방향 소통, 신기술 확산, 정부 예산 집행의 추적성 강화 이렇게 모호하게 써놨지만 사실은 정부에서 쓰는 모든 돈을 다 트레이싱 할 수 있습니다. 의지가 필요하고 물론 반발도 있을 거고 시스템을 갖다 어떻게 하자 그러면 근데 필요할 수 있어요.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필요할 수 있고 예. 근데 저는 조그맣게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R&D 예산, 과제 예산 1조 아니 5천억 여기만 좀 적용을 해서 걔가 몇 년 동안 어떻게 흘러다니는지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위한 블록체인의 가치 저는 신뢰의 인프라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장표가 한 장이 없네요. 하여튼
제가 이제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내부건 외부건 블록체인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것들 새로운 걸 짠 하고 내놓는 그런 거야? 아니면 우리 회사의 프로세스나 이런 걸 효율화시키주는 그런 건가?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았고요. 또 하나는 기존 IT로도 이런 거 다 되는 거 아니야? 본인 인증이랑 이런 거 다 되는 거 아니야? 블록체인이 뭔데 왜 없었던 걸 하는 것처럼 얘기해?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비즈니스 모델을 내놓으면 그거 기존에도 다 되던 거 아니야? 라는 챌린지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런 거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저랑 비슷한 연배도 있고 그래서 그 동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한 6살에서 한 10살 요 정도까지는 동네에 뭐가 있었냐면은 동네 집을 참 많이 지었었고요. 근데 그 집을 지을 때 그 길거리에서 골목에서 이 블럭을 갖다가 만드는 장면을 저는 봤습니다. 그 혹시 길거리에서 이렇게 벽돌 같은 거 만드는 장면 보신 분 계세요? 동년배가 아닌가? 시멘트하고 모래 같은 거를 막 섞어가지고 길거리에서 이런 나무 판 같은 게 있었어요. 나무 목판 같은 게 있어서 거기다 그걸 집어넣고 하루 정도 두면 얘가 이렇게 벽돌이 됐어요. 그럼 그 벽돌 가지고 이렇게 담을 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 학생들 그런 거 본 적 없을 거예요. 어디서 잘 만들어 나왔거나 그마저도 블럭이 딴 걸로 대체가 됐거나 뭐 이럴 텐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블록체인으로 하는 것들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90% 이상 기존의 IT로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블럭을 말씀드렸잖아요. 블럭 만들어서도 담 쌀 수 있어요. 근데 비효율적이고 뭐 가격 대비 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딘가에서 만들어서 쓰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갖춰져 있는 펑션이나 기능이 100개도 더 들어가 있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거를 굳이 내가 똑같이 하나하나 다 만들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IT로 절대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짓을 왜 하냐? 누가 다 만들어줬으면 쓰는 게 맞지. 우리가 만약에 여기 프로그램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면은 펑션 라이브러리 갖다 쓰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펑션 라이브러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30년 전에. 근데 지금은 기가 막히게 갖다 쓰면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갖다 쓰면 되지 그걸 내가 다 짜볼래. 그럴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블록체인이 하는 게 기존 IT로 안 되는 세상에서 뚝 떨어진 뭐 새로운 종족 이런 건 아니고요. 약간 변화해서 효율적으로 만든 거고 또 하나 제가 보니까 이렇습니다. 블록체인으로 대단한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인식과 내가 받아들여지는 거, 그 다음에 고객들의 이해도, 그 다음에 내가 옆에서 협업해야 되는 사람들의 인식 이런 것들이 다 아울러져야지 가는 거지 기술이 뛰어나다고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새로운 신사업의 출현보다는 어떤 프로세스의 효율화 작은 것부터의 시작 이게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는 되게 하고 싶었던 게 우리 MDM이라고 그래서 마스터 데이터 매니지먼트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모든 기관이나 어떤 시스템에는 마스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마스터 데이터에서 이렇게 파생해 갖고 이제 데이터들 관리가 되는데 이 마스터 데이터가 하이닉스 같은데 계속 바뀌는 거예요. 뭐 이렇게 공정도 바뀌고 뭐 업체도 바뀌고. 그러니까 마스터 데이터를 잘 관리해 줘야 되는데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너무 많이 바뀌니까 이걸 또 다시 다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나라에 SAP가 있어요. IBM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어요. 되게 답답한 현실이에요. IT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야, 이게 블록체인이 이게 기회일 것 같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IT SI 회사가 이렇게 많은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발전 현상을 한번 판을 뒤집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SAP가 만드는 MDM 같은 거를 우리나라에서 좀 만들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해보고 막 했는데 제가 느낀 가장 큰 벽은 이 지금의 현실에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남을 흉내내면서 벤치마킹하면서 선진국은 어떻게 했어? 이런 것들을 갖다 흉내내면서 성장하신 분들이라 내가 먼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는 의사결정하시기는 거를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블록체인이 이 세상을 바꾸는 데 있어서 기술의 발전보다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마인드, 내가 먼저 한번 해보려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뜬금없이 어느 기고에 정주영 회장님이 전 본 적도 없지만 그립다라고 쓴 게, 그분이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전설 같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참 쉽지 않았을 텐데, 못 사는 나라에서. 다시 한번 존경스럽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뢰의 인프라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의 이해의 도구라 그런 거는 네트워크 기반의 고객과 양방향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고 이해 안 되지만 억지로 내가 클릭해서 다음 넘어가서 동의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동의를 어느 정도 받고 지나가는 거, 그런 프로세스. 그 다음에 신규 BM 확장의 코어 모델,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화랑 같이 해갖고 마이크로 인슈어런스, 그게 이제 이런 쉽게 이해하면은 저희가 이제 연착, 그러니까 비행기가 만약에 늦게 도착했다던가 그래서 내가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보험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은 이제 막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비행기가 정말 늦게 도착했으면, 늦게 도착했다는 사실은 누군가가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 그냥 팩트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과거에는 뭐 들고 보험 들고 그 돈이 처리돼서 나한테 들어오는 데까지 서류 처리하고 되게 복잡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 가지고 몇몇 펑션만 넣어놓고 계약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6시에 도착했는데 8시 들어오면은 2시간 늦었잖아요. 2시간만큼의 돈이 나한테 딱 바로 들어오게. 이렇게 그 인슈어런스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근데 이게 연착보험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굉장히 많은 실손보험, 보험에 적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융 쪽에서 인슈런스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은행 이런 쪽은 저희 안 보고요. 금융 쪽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규 BM 확장의 코어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주로 이해 못했던 거, 왜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고 그럴까, 나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런 게 되게 궁금했고요, 저는. 그리고 사람들이 질문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거야, 프로세스 효율화야, 이런 것도 좀 참 대답하기 난감했었고, 또 하나는 기존의 IT로 다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면 될 것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거의 한 3년 정도 본 것 같은데, 여기저기 여러분들 만나면서 느낀 거, 제가 정리한 거, 어차피 지금 블록체인은 전 세계적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미 뭐 구루가 어떤 이론을 정리해 놓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누군가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정리한 내용들이 또 발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인용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린 거는 기본 블록체인의 기술이나 개념은 많이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게 4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것일까라는 이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이게 금융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다 적용 가능한데, 가장 중요한 건 신뢰의 기술이고 역할이 바뀌는 거고 대상이 바뀌는 거고, 그렇지만은 이게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거기에 관련돼 있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과 그 다음에 해보자는 생각,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영향을 크게 끼칠, 우리나라를 크게 바뀔 어떤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블체인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의 블록체인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새로운 기술이라는 기대감이 한편으로는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뭔가 좀 위험한 거라는 그런 시각도 한편으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새로운 것이 나올 때는 그런 두 가지 시각이 같이 공존하는 것 같고요. 특히나 블록체인은 그것이 코인이라는 어떤 실물 경제와 결합을 하면서 더욱더 증폭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유치원생을 보듯이 지금 이제 막 새로운 것들을 배워 나가는 그런 유치원생을 기르는 마음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가 맨 처음에 그 새로운 것들을 유치원에 와서 배워오면 굉장히 격려를 해주고 또 새로운 것들을 배워오라고 그 장려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블록체인 기술은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너무 미흡한 것이 많고 초기 단계이고 개발해야 될 것들이 많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은 그런 기술 단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앞서 나가서 경험하고 또 고민하고 그것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시기인데 이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 고민을 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공학이라는 거는 그냥 연구실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이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유치원생들이 밖에 나가서 놀고 새로운 것 막 엉망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어지르기도 하면서 배우는 것처럼 많은 시행착오와 또 그 실제 해보는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발전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아직 그런 그 경험을 할 만한 기회를 처음부터 박탈을 한다면 성과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와 있는 기술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터넷을 생각을 해보면 인터넷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장밋빛 그 청사진을 많이 그렸습니다. 아마 지금 젊은 분들은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새롬 기술이라는 그 인터넷 전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거라고 기존의 전화 회사를 다 접수할 거라고 엄청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다 인터넷 전화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만 해도 기술적인 결함이 굉장히 많았고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비전이 다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현실로 될 때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기술과 또 시행착오와 개발 경험이 필요했거든요. 블록체인도 지금 그런 것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위해서 전문가들 그리고 또 정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지 될 때고 그렇게 해야지 아까 전무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 발 더 앞서 나가고 그리고 앞장서서 기술적인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는 또 하나 우리가 그 주목을 해야 될 것이 단지 기술 자체뿐만 아니고 저는 그 인센티브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 당장은 굉장히 큰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 면에서는 굉장히 한계가 많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지만 누구나 어떤 기여를 했는지 알 수 있고 그 기여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잠재력이 있다. 오히려 이것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기존의 구글이나 페이스북 또 우리가 지금 팡이라고 얘기하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룰들을 깰 수 있는 새로운 플레이어를 성장시킬 수 있다. 그런 기회가 있다는 데 주목을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키워낼 수 있을 것인지에 좀 고민을 해보는 것이 더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정부 측면에서도 그냥 좀 뭐 개념 검증 단계 이렇게 작은 것들만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큰 그림에서 그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실제로 어떤 데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인지를 좀 더 고민하는 그래서 그 기존의 사일로 시스템으로 이렇게 분절되어 있는 뭐 정부나 지자체나 아니면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그 틀을 좀 깰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만들면 우리가 정말
그동안 IT에서 좀 뭐랄까 지지부진하고 있는 지금 한때 강국이라고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이런 좀 답답한 현실을 좀 깰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메디블록의 이은솔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뭐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의료의 블록체인에 접목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어전부님께서 강의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굉장히 동의하는 바가 특히 블록체인의 좀 본질을 이해를 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블록체인의 좀 기술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특징은 무결성, 그리고 뭐 투명성, 탈중앙성, 그리고 아까 이제 장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뭐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특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블록체인이 이제 설계된 그 측면 자체가 사실 여러 컴퓨터랑 그리고 여러 네트워크, 다양한 네트워크를 사용하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IT 시스템에 비해 비효율적인 측면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아까 말씀드린 블록체인 특징에 더해서 지금 IT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장 대표님이 뭐 유치원생 이런 비유를 해주셨는데 IT 시스템은 이미 성인 단계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거든요. 블록체인이 유치원 단계라고 보면. 그래서 그 굉장히 속도라든지 네트워크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저장소, 가격이 저렴한 저장소 이런 것들은 기존의 IT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무결성, 투명성 이런 특징을 블록체인에 있는 걸 잘 끌어와서 접목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훨씬 의미 있는 서비스를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 각 필드에서 활동하는 전문가가 어떻게 블록체인을 적용을 하면 그런 의미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오전부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면서 SK에서 전국민 모바일 신분증 이런 서비스를 이제 개발을 하고 계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인증 같은 거 할 때 그런 통신사 통해서 인증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점점 비대면 인증을 발전시키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필드를 선택을 해서 하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장 대표님께서 또 유치원생 얘기를 해주셨었지만 저희도 이제 지금 유치원생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게 성인이 되었을 때 지원을 충분히 받는다면 훌륭한 체력으로 이제 전 세계 상대로 우리가 글로벌하게 뻗어나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도 이제 우리 나름으로는 인터넷 전화가 되어서 사라지고 싶지 않은 이런 게 있는데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잠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까 이제 강의 중에 온라인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3%도 안 된다는 걸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좀 그거를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의료는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일이 사실 1%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회사는 이제 그런 온라인 세상 플랫폼에서 을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플랫폼 만들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 전체에게 블루오션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의미가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저희 애로사항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의료 쪽에서는 블록체인을 개인 건강기록 PHR이라는 거, 그 다음에 EHR, 병원끼리 진료 정보 교환이 되는 전자의무기록, 그리고 임상연구 시스템 이런 것들에 의해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중앙화된 방식으로 그런 시스템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한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가 올해 여름 정도, 6월, 7월 정도에 싱가포르에서 150만 명의 의료 데이터가 해킹당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싱가포르 총리 데이터까지 해킹을 당해가지고 노출이 되는 바람에 큰 사회적 문제가 됐었는데 만약에 PHR에 적용이 되게 되면 어떤 한 기관의 개인의 데이터를 다 모아서 그거를 이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보관하면서 거기 블록체인을 적용을 해서 그 데이터에 대해 신뢰를 부여함으로써 약간 분산화된 개인 건강기록 플랫폼 만들 수 있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EHR 사업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떤 거점 병원 또는 거점 기관 이런 곳에다가 서버를 두고 거기다 데이터를 모으는 방식을 진행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개별 병원에다 데이터를 준 다음에 그리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거버넌스를 어느 특정 기관이나 이런 데 주지 않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이런 것들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일을 저희 회사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까 몇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크게 블록체인 관련 애로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디지털 의료 관련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선 블록체인 관련 애로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최근에는 이제 블록체인 관련 인식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작년 말만 해도 국가 차원에서 ICO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회적 인식이 급격하게 안 좋아진 적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어떤 서울에 있는 모 대학병원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단계였는데 마지막 경영진 단계에서 지금 사회적으로 인식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 시도를 하자, 이렇게 돼서 모든 게 다 된 줄 아는데 되지 않은 약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국가에서 뭔가 법으로 금지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런 사회적 논란과 인식만으로도 저희 같은 사실 굉장히 신생 기업인데 저희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런 거에 도달하지 못한 이런 사례가 있었고요. 다만 최근에는 이제 그런 긍정적 인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다시 다른 대학병원들하고 같이 사업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인식이 좋아지다 보니까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고급 개발자들의 유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급 개발자 등의 핵심 인재도 유입이 되기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에서 좀 이제 좋은 인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면 저희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저희 업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이제 잠깐 오전분님께서 언급했지만 뭐 ICO나 이런 거 관련해서 자정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 또 함께 있다면 저희 스스로 저희 스스로 문제를 좀 일부 해결을 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좋은 인식을 가지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정부에서도 그런 만큼 이제 블록체인 지금 뭐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해서 정의를 전혀 안 내려주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빨리 내려주면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이제 좀 불명확한 상황, 미지수를 많이 해결을 함으로써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의료 쪽에서도 저희가 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어려움 쪽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개인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좀 진정한 분산형 개인 건강 기록을 구현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그거를 활용을 하게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플랫폼 자체가 사실 병원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플랫폼이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보다 병원보다도 그 병원에서 쓰는 병원 정보 시스템을 만드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은 자기들이 이제 그런 거버넌스를 데이터를 다 하나로 보관하고 관리하고 싶어하는 이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원이 협조를 해준다고 해도 그런 업체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미국이나 싱가포르 이런 사례를 보면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법을 바꿔가지고 개인이 의료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원하면 내려받을 수 있게 하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 블루버튼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같은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서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오픈 API 같은 걸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면서도 그런 인프라가 전혀 갖춰지지 않아서 좀 힘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한다든지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리얼 월드를 이제 디지털 월드와 연계하고 디지털 월드를 확대하겠다 이런 건데, 그럼 리얼 월드를 디지털 월드로 바꿔주기 위한 뭐 표준화라든지 아니면 그 리얼 월드 데이터를 개방해주는 이런 것들의 작업이 먼저 선행해주고 그런 쪽을 이제 정부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하실 때처럼 제가 이제 최근까지 그 정부의 그 R&D 전략 쪽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 이게 국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나라는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아까 우리 저 오 전무님이 얘기한 내용 중에 아까 사일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그 이제 이 블록체인이 어쨌든 디지털 경제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은 이제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이제 교훈하고 연결시켜 본다면은 그 인터넷 혹은 그 이후에 일어난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저는 이렇게 시리즈로 이제 본다고 봤을 때에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블록체인이 과거 했던 인터넷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아직은 진행 중이지만 사물 인터넷처럼
비교적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갈 것이냐라는 기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초창기가 아마 1년도인데 1년도에 정부에서 그때 과기처에서 처음에 이니셜 펀딩을 했죠. 그래서 초창기에 잘 정부가 획기적인 연구에 대한 지원을 했고, 사실 이제 그걸 통해서 사실 상당히 이제 민간에서 주도해서 간 편이긴 한데, 당시 이제 국가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을 하나 됐죠. 민간이 하던 거에 맞춰서 아마 80년대 하반기로 하는데 국가 5대망 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공 분야에서 어떻게 국가망을 네트워크로 구축할 건가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굉장히 꾸준하게 미뤘는데, 물론 당시에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초창기에 전혀 얘기가 없었는데, 진행 과정에서 플렉서블하게 프로토콜을 인터넷 기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게 저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회를 이끌었고, 아마 지난 2012년경에 나온 이런 리포트들 보면 우리나라 인터넷 경제 규모가 한 8.8%라고 한 걸 봤어요. 영국이 한 12~13%라고 했고, 그래서 세계에서 인터넷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나라로 속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블록체인 아까 2025년대 다보스에서 한 10% 정도가 블록체인의 원장에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블록체인 경제 규모가 10%다라고도 해석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의 블록체인이 그렇게 될 것이냐라는 거에서 이제 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나 얘기가 이 사물 인터넷의 경우인데, 사물 인터넷이 우리가 비교적 빨리 접근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물 인터넷도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의 타깃이 뭐였냐면, 모든 사물들을 인터넷에 연결해서 데이터가 다 상호 교류가 되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사일로를 개척해서 모든 산업 분야가 통합되게 하겠다라는 게 원래 캐치프레이즈로 했어요. 그리고 2000년도에 있었던 RFID, USN 이런 것들이 그런 형태의 사일로를 개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인터넷 기반으로 통합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되어왔던 것이 사일로가 조금 더 커지긴 했습니다. 커져서 이 기업별로 아니면 제품별로 구성되어 있던 시스템이 서비스별로 다 별도로 구축되어 있던 것들이 비교적 큰 기업이나 큰 제품 표준균으로 통합은 됐지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신 3사별로 따로 이 사물 인터넷이 구축이 되어 있고 상호 통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통합을 하고 있죠.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에서 이 기업의 힘으로 통합을 하고 있고, 결국 우리나라는 아마 현재와 같은 스타일로 하면 우리가 표준도 선도는 했지만, 아마 사일로 시스템을 개척해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체인 역시 블록체인이 사일로를 통합하는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물 인터넷이 과거에 비해서 좀 낫듯이 블록체인 역시 이 각 기업이 독자적으로 갖고 있었던 데이터베이스들을 서로 공유해서 서로 가치를 서로 쉐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큰 형태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건 맞지만, 여전히 사일로는 존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큰 형태의 생태계를 따로따로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SK에서 먼저 치고 나서 열심히 하시니까 SK형의 블록체인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고, KT형의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사일로가 또 다시 부설될 확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 비슷비슷한 규모의 회사들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에서 가다 보면 또 작은 기업들은 거기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통합되거나 흡수되는 구조로 가면서 또 다른 아니면 엉성한 형태의 이 디지털 경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저는 이 블록체인이 과거에 우리 5대망을 했듯이 공공 서비스가 주할 것은 인프라를 구성하는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4G나 5G나 성공했다고 보는 것은 인프라가 이 스탠다드에서 상호 통합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보는데, 블록체인은 상당히 소프트웨어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인프라를 주도해서 만들지 않고 통합하는 작업을 면밀히 하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사물 인터넷 구조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과거에 5대망 같은 것을 하듯이 특히 공공 분야가 갖고 있는 것은 공공 분야가 갖고 있는 구매력을 이용해서 공공 분야의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성하는 안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터넷도 그랬지만 블록체인도 중요한 것은 다 공유돼 있지 않습니까? 모든 코드가 오픈돼 있고 모든 표준이 그 안에서 논의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일부 과거에 있었던 시스템과처럼 정부의 주도에서 그래서 기존의 시장과 전혀 다른 형태의 시스템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 같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몇 가지 주요 서비스를 좀 더 이 공공의 분야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저는 지금 우려하고 있어요. 저 몇몇 그 잘하는 지자체들이 선도해서 이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저는 그 굉장히 좋은 시도로 보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이게 조금만 더 많이 진행된다면 점점 커지면 틀림없이 이거 하나하나가 다 지자체별로의 사일로 시스템 혹은 서비스별로의 사일로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초기부터 이 아까 말씀드린 기술은 계속 앞으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합적인 시스템을 만드는가에 대한 것이 이 업계 공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기술진들의 힘을 모아서 그거 세계와 공조해서 하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통 이제 블록체인을 얘기할 때 지금 말씀드린 건 블록체인 간의 시스템을 어떻게 통합할 거냐의 문제가 돼 있지만 이것이 아까 그 우리 전문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IoT나 AI나 클라우드와 같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가서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아까 그 비행기 예약 그 연착을 얘기를 했는데 비행기 연착할 때 누군가가 2시간 연착됐다는 거를 제대로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IoT나 이런 시스템에서 연동이 돼서 실제 데이터들이 나오는 것들이 블록체인의 월드와 이렇게 통합이 돼야 되는데 보통은 데이터 입력이나 출력의 과정 그건 블록체인과 다른 외부 세상이니까요. 그런 외부 세상과 연동을 보통 오라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에 있는 블록체인의 거래소 해킹 사고나 뭐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도 결국 블록체인 세계와 다른 세계와 연동해서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공공 서비스나 시스템을 통합한다는 얘기는 블록체인과 AI나 IoT와의 시스템과의 연동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의 사일로로 만들어졌고 제대로 디지털 세상에 대처하지 못했던 것을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고에서 추진할 때는 블록체인이라는 키워드를 다른 4차 산업혁명의 다른 기반 기술과 잘 연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게 가게 될 것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기업들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쭉 보니까 다른 분야에서는 무슨 새로운 시스템 서비스 프로세스 개선을 하려고 하면 다른 기술을 이용해서는 안 먹힌다고 그래요. 근데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프로세스 개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최고 경영진에서 그건 한번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뭔가 해야 될 거라고 느끼니까. 그래서 그건 일반 기업에서도 그런 스타일의 블록체인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다른 거의 프로세스 개혁할 수 있는 이 힘이 되듯이 아마 공공 분야에서도 그런 식으로 블록체인을 실제 통합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우리가 과거에 오대am을 만든 것 같은 형태의 이니셔티브를 좀 공공 분야에서라도 낼 수 있다면 개인이 저는 뭐 산업 분야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공공이 그런 거에 리더십만 발휘할 수 있다면 저는 과거에 우리가 인터넷을 만들었을 때 인터넷 경제 10%가 블록체인의 10%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상입니다.